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이제 상대 가치법에 의한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주로 이런 뭐 퍼라든가 PBR이라든가 PS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쓰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뭐 EV 에비타를 쓰는 증권사도 있고 PER을 쓰는 증권사도 있고, 뭐 이런 그 지표들을 가지고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 가치라는 것들은 이런 그 유사한 기업 대비 이제 키재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즉, 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하고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뭐 하이닉스의 사업하고를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상대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식 대비라는 개념하에서 이 상대 가치 평가라는 거는 상대적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익이 난다면 주식 가격은 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매년 그 앞으로 창출될 이익이. PBR이라는 거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같다면 주가는 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PSR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출액이 유사하다라면 주가는 많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돼서 영업활동 현금의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가장 단순한 지표가 에비타라고 말씀을 이미 설명을 이전 시간들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 기업의 구매를 위한 가격, 기업을 시장에서 사기 위한 가격은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인 자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줘야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순채무하고 시가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줘야지만 이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업의 가격 대비 영업활동 현금의 대용치인 에비타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의 가장 큰 문제는 퍼 같은 경우가 지금 증권사 같은 걸 보면 뭐 내년 컨센서스 대비 뭐 적용했을 때 퍼가 얼마가 나오고 그걸 적용해서 뭐 몇 년도에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퍼의 기본적인 산식 자체는 내년 이익 대비가 아니라 미래 평균적인 그 EBIT, 미래 평균적인 이익 대비 가격이 어떠냐라는 거기 때문에 내년 컨센서스를 갖고 적용하는 것도 오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대 가격이 그 적정 가격을 따져보는 지표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낼 때 상대 가격은 키재기를 하는 가격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이게 하한이 얼마 이거 이하로의 그 것들은 그 가치가 떨어지기 어렵다라든가 이거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들이 이제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가격 협상의 기초이자 가격의 하한을 결정하는, 하한은 적어도 이거 이하로는 값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가격을 산정해보는 순자산 가치법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더불어서 청산 가치에 의한 평가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자산 가치법에 의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재무상태표 함께 읽기라는 강좌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각 계정 과목들의 의미를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가장 큰 틀만 요약을 하자면 타인 자본, 남한테 줘야 될 돈, 내 돈,
있고 이러한 것들로 조달을 한 돈들이 현재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투자 안에는 제대로 잘된 투자도 있고 실패한 투자도 여기 금액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순자산가치법은 바로 자기 자본인 납입자본, 적립금, 비지배 지분까지 된 결과를 놓고 여기에다가 조정을 통해서 이 차변인 그 자산에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느냐, 단기성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장기성 자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 바로 순자산 가치에 관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현재 재무상태표는 현재 기준으로 이 차변에 해당되는 투자 내지는 보유한 자산들이 적정 가격에 제대로 판단이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해당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졌다 하면 뭐 결산기다 그러면 이제 12월 결산 부분이 많다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는 맞지만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가 3월 말경에나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받아보는데 그 시점에 받아보는 거는 전년 말 기준이죠.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나온 것들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표는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재산 상태로 돌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산가치법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라면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게 재무상태표거든요. 반면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그 가치평가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중단하고 각각의 재산들을 다 찢어서 판다. 임자들에게 적정하게 만났을 때 찢어서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당연히 지속 가능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재산 상태에서만 따져봤을 때 하한을 그래서 따져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자산 파트에서 각각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과장되어 있거나 뭐 현재 지금 당장 팔고 나면 아직 못 받은 돈 중에서 일부는 대손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못 받을 돈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도 이게 계속 공장을 돌린다는 전제하에서 재고자산이 가치를 갖는 거지, 공장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공품 같은 경우는 값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로 확보한 재고자산들도 되파는데 사온 가격에 되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일단 12월 31일 기준에서 처분 및 평가 손실, 처분 및 평가이익을 조정할 때는 재무상태의 각각의 항목,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됐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해서 현재 들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이후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 말이다. 그러면 6월 말까지 기간 동안 재산을 판 게 있고 뭐 산 게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른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들을 절차를 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런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M&A가 미국에서 1970년대 활성화되었을 때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많이 했었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더라. 그러면 한 팀이 증권사 IB팀과 변호사팀 해가지고 회사를 지분을 전액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셧다운을 하고 공장, 부지, 건물 이런 것들을 다 찢어 팔고 남는 것들을 폐기 처분할 부분 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런 기업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서 이 재산을 이익을 보는 그런 펀드가 과거에 이런 그 해치 펀드들이 많이 그 IB 쪽에서 그 M&A 같은 걸 통해서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의 전통이 남아서 만약에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겹치는 그 관리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생산 라인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때 이 값어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총계 여기 자기자본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평가 기준일 바로 12월 말 기준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출발해서 매출채권을 내역을 다 받아봅니다. 이거는 실제 들어가서 실사를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매출채권의 내역들을 보면 회수 불가능한 채권 아니면 매출채권 나갔다가 뭐 회수 기간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회수불능 채권을 없애는 과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돈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 그러면 10% 까고 60일이 지났다 그러면 50%를 차감을 하고 90일이 지났다 그러면 100% 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출채권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매출채권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회수 기간의 연령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30일 지났으면 갚을 수도 있는데 왜 10%를 차감을 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지난 그 회사한테 10%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지금 좀 바로 갚으세요. 은행이자 3%인데 은행 대출이자도 5%밖에 안 되는데 그 10% 할인해주면 당신이 이익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그건 어떠한 형태든 돈을 마련해서 싸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30일 지난 정도는 뭐 10%를 차감한다거나 60일 지나면 이제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뭐 반액을 차감하거나 90일 지났다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라고 보고 그냥 전액 차감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기업을 쪼개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청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짧죠. 법원 판단에 따라서 뭐 3개월 내지는 6개월,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을 할 때는 그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 60일 이상을 뭐 그 전액 영원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엄밀하게 뭐 예를 들어서 30일 지나면 이전에는 10% 정도 차감을 했어요. 차감을 한 금액을 매출채권 가격으로 계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20%를 차감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수팀과 이제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 기준은 보수적이냐 아니면 좀 더 여유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결과도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내지는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자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간다. 통상적으로는 30일 이내는 10%, 60일 이내는 50%, 90일 이상은 전액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고자산도 내역을 다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석사항에 보면 뭐 원재료, 제품, 제공품, 뭐 반제품, 뭐 부분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사 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즉시 판매가 가능한 원재료다.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바로 판매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의 경우 라면 이제 그 재고자산에서 별로 한 10% 정도만 할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창고에 예전 뭐 반도체가 왕창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팔 수가 없고 할인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폐기 처분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장기 채화적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삭감을 하고 오히려 파손 그 파쇄 비용이 든다.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든다라고 계산해서 거기서 더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내역들을 보게 되고요. 미착품의 경우는 취소 가능하다. 그러면 취소를 바로 시켜놓고 그 가격을 돈이 안 나가는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세부 내역을 알 때는 그런 식으로 재고자산의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공개된 정보만 이용할 때는 세부 내역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채권의 경우는 주로 그 감사보고서에 주석상에 보면 뭐 연령별 분포가 나옵니다. 연체되었지만 손상되지 않음, 연체되었고 30일 지났다, 60일 지났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요. 이 재고자산 안에서도 말하자면 과거 주석사항들을 쫙 해서 보면 원재료 재고의 비중을 매출액 대비 얼마, 매출액 대비 제공품이 얼마 해서 계산을 해보면 유독 최근에 그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평균적인 그 구성비에 대비해서 높아진 부분을 장기 채화적으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과거 재고자산의 원재료 비중을 봤더니 매출액 대비 10%였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원재료를 봤더니 매출액 대비 10%가 아니라 매출액 대비 50%였다. 그러면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런 거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10% 정도만 적정 재고라고 보고 40%는 이제 오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장기 채화재고라는 거는 과거부터 판매할 수도 없는데 창고에만 남아있고 서류상으로만 가치를 갖고 있는 재고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회계사들이 실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내역들을 다 파악을 해보고 이 가치 판단을 새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시된 정보만 이용할 때는 장기 채화재고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유사 동종 업계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의 수준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업체는 10%인데 우리만 30%더라. 꾸준히. 다른 기업들은 꾸준히 1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장기 채화 재고가 20%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과되는 20%를 삭감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주식도 기존에 그 시가가 없는 투자 주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그 공정가액을 계산해서 올렸을 수가 있는데 시가 없는 투자 주식이고 이게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장부가액으로 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감을 해주는 게 바로 투자 주식에 있어서 그런 현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토지 같은 거다 그러면 감정가가 있을 거고요. 공시지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지는 시가 표준액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PBR 같은 걸 보시면 0.5, 뭐 0.6 해서 일이 안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죠. 야, 이거 사다가 회사를 산 다음에 찢어서 팔아도 이거 0.6이면 남는 장사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봐도 오히려 손해를 볼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2035년 되면 내연기관 그 차량을 판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뭐 유럽은 더 빨리 그 진행을 하고 있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생산 라인에 거의 7, 80%는 다 내연기관차지 않습니까?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즉, 그렇게 가정을 해서 본다라면 유형자산을 했을 때 시장의 그 감정가는 높게 돼 있고 그 자녀 재산으로서 유형자산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있지만, 실상 이거는 뜯어서 팔을 내도 팔 수가 없는, 내지는 그 생산 라인을 뜯어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형자산을 본다라고, 계산해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용 차량으로 뭐 그랜저가 있다. 그랬더니 현재 그랜저의 그 해당 연도의 그 중고차 값이 얼마더라. 그럼 그거에서 뭐 10%를 차감한 액수를 유형자산 가액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 보유 그 중장비가 있더라, 뭐 포크레인이 있더라. 그러면 포크레인의 경우는 그 판매가의 한 90% 선에서 매년 감가상각이 조금씩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별로 그 감가상각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감가상각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불도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크레인이다, 아니면 기중기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부가액보다 시장 내에 중고 그 포크레인이나 중고 불도저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계산해서 그 올려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다 그러면 고로지 않습니까? 고로 그걸 문을 닫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고로를 누가 사갈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고로를 걷어들이는데 엄청난 폐기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는 유형자산은 거의 제로이고 폐기 비용을 다른 자산에서 차감을 해서 유형자산 가액을 줄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그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은 현재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셧다운을 하고 각각의 재산들을 뜯어서 판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실질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감해 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전 PC에서 사용하던 그 OS, 뭐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진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철진했으면 가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연수가 안 지났으면 무형자산이 가치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은 차감해 버리는 거죠. 뭐 상표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 저기 그 공장을 셧다운을 하고 팔 수가 없으니까 상표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그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연법인사 자산의 경우는 내가 현재 미리 내 가지고 앞으로 덜 내도 되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을 해서 할 때는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차감을 해줘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급여 중단급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모든 인원들을 퇴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퇴직급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족액이 있다라면 그건 차감을 해줘야 되고 남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부족액을 계산해서 차감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계속 기업을 유지를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노조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사를 문을 닫는다라고 가정해버리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그 공장 가동 안 시킬 거야. 어차피 가동 안 할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런 권한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권, 신주기수권 같은 경우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해서 행사할 수 없으면 다 영원으로 차감해 버리는 거죠. 기타 손실, 전기 수정 손실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일 이후에 반영된 주요 손익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공장 부지에 땅이 있었는데 인근 시세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 결산일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서 최근에 그 가격이 뭐 2배가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산해 줘야 되는 것들은 이연법인세 부채인데 안 낸 금액이죠. 내가 내야 될 거를 안 내서 지금 현재 그 나중에 그 내게 되는 건데, 공장 문을 닫으면 이제 그 이연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안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 납입 기준으로 그 가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순자산에다가 가산해서 계산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식 수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식은 나갈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로 계산하면 이렇게 가산해 주는 개념이 더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결산 2일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그 조정된 가액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것이 바로 자본금에 있어서의 변환이다. 증가분을 반영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도 현재 평가의 기준일 이후에 추가 적립된 금원, 주식 발행 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도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가산해 주는 것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일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계에서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차감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를 플러스해주는 과정, 마이너스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 기준일 재무상태표상의 수정 순자산 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자본금에서부터 조정된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수정된 순자산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순자산 가치는 현재 그 기업을 중단을 하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재산들을 팔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봤다면, 청산가치 경우는 정해진 기간,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판매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한이 짧다면 더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파는 가격을 더 낮춰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더 엄격한,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감을 잡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앞으로 계속 운영해서 이익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재산을 꾸준히 서서히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문을 닫는다. 그러고 나서 들고 있는 재산들을 각각 뜯어서 판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싼 가격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가치 평가할 때 상대 가치가 경쟁 기업 대비 시장에서 대충 얼마를 받는지라는 적정 가격을 감안하는 지표인 거에 반해서 순자산가액 내지는 청산가의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상태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현재 이거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하한을 제시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 단점은 중단을 한다는 가정, 그 영업을 중단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미래 수익은 당연히 반영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그 낮은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의 기초가 된다. 즉 순자산 가치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면 PBR이 왜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생산 라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에 얼마를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과정화에서 폐기 비용까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순자산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다 확인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 단순 PBR 계산을 하면 그러한 현대차에 있는 생산 라인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내연기관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PBR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엄격한 하고 그 좀 가혹한 기준에 따라서 적어도 이거 이상은 될 거야 라는 가치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회사를 파는 기업은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 가격의 하한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하한을 제시했는데도 팔더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순자산 가치를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시장에 찢어서 팔아도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귀찮아서 그거보다 더 싸게 팔거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혹한 가격을 했는데도 받아들인다면 왜 안 하겠냐. 돈 잘 벌 기업을 사서 잘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재밌는 사실은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살 때 이런 순자산 가치나 청산 가치를 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순자산 가치, 청산 가치는 이 그 계산하는데 회계사라든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이미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산해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략적으로 그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하는데 계산해 보는 데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계산해서 그 가격에 팔아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팔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재무제표의 실사 같은 것들을 안 하고 기업을 인수하고 오히려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과연 지금 파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경영자가 정말 오랫동안 이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미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Q&A 시간에서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하고 있죠. 오히려 순자산 가치 계산하는 것이 그냥 참고지표로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 가격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 의미가 별로 없더라.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을 문 닫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이 재고자산 실사를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저번 시간에 상대가치법,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해서 기업을 문을 닫고 현 시점에서 뜯어서 팔았을 때 과연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걸 합산해보는 순자산가치나 청산가치법에 의한 부분을 계산해 봤습니다. 기업가치평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보셨다시피 여전히 순자산가치법이 정교하고 그 객관적인 것 같아도 막상은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봐버리면 그 기업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경우 기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보수적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처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앞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법상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안에 생산 라인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부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가치법에 의해서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